시작하기 전에 먼저 리포트 과제를 제가 다 만들었는데 프린트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뭐 칼라로 돼 있었는지 무지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아마 세팅을 잘못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따가 끝날 때 나눠 드릴게요. 지금 제가 다를 못 가져와서 이따 끝날 때 가서 다시 가져와서 나눠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날짜를 저희가 쭉 보니까 12월 12일부터 기말고사 일정이 돼 있어요. 12월 12일. 그러니까 그 바로 전이 11일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11일 날 수요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4명에서 5명 정도 팀을 구성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저한테 수업을 들었으면 상당히 그 내용을 익숙할 텐데 지금 우리가 인원수가 작아요. 올해. 그러니까 35명이니까 한 7팀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명, 5명 자발적으로 구성을 하시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좀 다른 과에서 왔다든가 뭐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팀을 구성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뭐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좀 자발적으로 구성을 해보시고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업 끝나고서는 그때까지 팀을 아직 안 정하신 분은 남으시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남으신 분들끼리 한번 또 팀을 구성하는 걸로 할게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이제 외국인 학생들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외 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친구들도 다 같이 해야 되고 제가 보니까 그때 뭐 이렇게 오히려 재밌었던 게 제가 이렇게 주제는 주지만 약간 조금 다른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나온 국가하고 뭐 우리 한국하고 비교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는 중국 친구가 발표하는데 발표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돼요. 그냥 프리라이드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재의 가장 큰 문제 프리라이드 하시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4명, 5명 구성을 하시고요. 제가 주제는 6개를 일단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따가 프린트 나온 거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나중에 발표하고 리포트 보고 그러면서 주로 많이 점수를 하는 데는 좀 제가 항상 팀들이 주장을 하라고 요구를 해요. 팀들의 입장을 정하래요. 어떤 정책이 있으면 뭐 저희 같이 편하게 이러면 이게 좋고 저러면 저게 좋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끝내지 말고 정확하게 입장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기를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뭐 4대 중증보험 국가 보장을 한다. 그러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 어느 범주인가 거기까지 주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를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실증적인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장을 명확히 하는 거. 그래서 주장이 명확한지, 논리가 명확한지, 그 다음에 증거로 제시한 거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용한 것들 정확하게 인용한 거 정확하게 표시하셔야 돼요. 제가 점수 제일 안 주는 게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 인용해가지고 했는데 꼭 자기가 한 것처럼 발표하면 제가 점수 안 줘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 부분은 새로 작성했습니다. 데이터를 우리가 새로 구했습니다. 우리가 새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를 해요. 아니면 누구 거 그래프를 가져온 거면 누구 거 회계 분석한 표를 가져온 거면 정확하게 출처를 달고 그리고 참고문헌 정확하게 달고 그러니까 보통 그런 정도 포인트를 봐서 제가 채점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우리 전체 성적에서 15%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 같지만 그렇게 또 작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레터 그레이드 보니까 요거에서 제가 10점에서 한 8점 사이를 줘요. 그러면, 그래도 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신경 써서 하시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논리성 명확하게 주장하는 부분, 그 다음에 증거 제시하는 거, 뭐 인용하는 부분, 그리고 굉장히 또 창의적인 것도 제가 봐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전혀 못 들었던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적극 듣고 그래도 말이 되는 소리면 그래도 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제는 지금 6개를 적어놨는데 이따가 한번 다시 보세요. 대학 학자금 지원하는 정책들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평가해보고 국제적으로 비교해보고 국제적으로 비교한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국가별로 고등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는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하기 요청을 했고요. 우리나라 복지 지출이 지금 많이 늘어나는데 그게 적정한 수준과 구성이 뭘까? 뭐 이거에 대한 질문 던진 게 있어요. 지금 그리고 사회 서비스 부분을 굉장히 많이 늘리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맞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친구들이 정확하게 뭐 사회 서비스를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얼만큼 늘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명확하게 그 근거를 제시하기를 요청을 하는 거고요. 건강보험 지금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히 그래도 뭐 나름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우리나라 특징이 어떻고 국제 비교하면 어떻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4대 중증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입장 정하시고요. 그리고 좀 크게 내년 예산안 얼마 전에 발표됐죠. 그래서 그거 전체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 주제 하나 있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거 하나 주제 있고요. 재정 건전성을 뭘로 측정하냐? 그거 위해서 어떤 제도를 해야 될 거냐? 우리나라에서도 아직도 이 부분 많이 논의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좀 짧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 부분하고 마지막에 경기 안정화를 위해서 재정 정책 어떻게 할 거냐? 내년 예산 짜놨는데 그 수준이나 재정 수지 적자 규모가 적절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입장을 정해서 명확하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합시다. 자, 오늘은 이제 의료 쪽 이야기인데 의료 쪽 이야기를 좀 이제 그 실제로 그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 더 접근해서 들여다보는 일이에요. 그리고 10장에서 우리나라 이야기들을 최대한 넣으려고 했지만 여전히 미국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국 이야기 부분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랑 다른 시스템이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의 상당 부분을 이미 우리는 해결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좀 많이 뛰어넘어가서 이야기를 할 텐데 중간중간에 자기네들이 좀 이렇게 실증 분석이나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좀 넣어놓은 게 있어서 그런 부분만 중간중간에 조금씩 미국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 미국 제도보다는 미국 제도를 분석할 때 사용된 방법론이나 그와 관련된 실증 분석 이야기들만 중간중간에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이야기로 넘어와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에 대한 이야기, 의료보험 우리나라 거 개혁하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 요거 주제로 하나를 넣어놨기 때문에 아마 친구들이 이 주제를 선택한 친구들이 좀 더 심층적으로 보면서 나중에 발표해 보면 그것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 제도에 대한 것들은 쭉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서비스를 뭐 말단에서 제공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의사 병원들이고요. 그 중간에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을 지난 시간에도 짧게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 기관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 기관들이 경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단일 보험자 형태죠.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무슨 이야기 많이 하냐 하면 우리나라처럼 단일 보험자로 가자는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근데 무슨 제도든지 간에 일단 어떤 제도가 시행되면 뭐가 생기냐면 경직성이 생겨요. 그 제도의 이해관계를 가진.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는 HMO 그런 조직들이 여러 개가 생겨 있는데 그런 조직들은 당연히 단일 보험자로 가는 거 강력히 반대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가기 어려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히려 뭐 맨 초기에 아예 단일 보험자 쪽으로 가는 걸로 그러니까 중간에 물론 그 합친 거예요. 합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그래도 초기에 합쳐서 그래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또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그 직장 가입자가 있고 지역 가입자가 있는데 당연히 직장 가입자들이 먼저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도도 보면 직장 가입자가 먼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직장 가입자에서 의료보험을 제공한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직장이 의료보험을 제공하는데 보험자가 단일자가 아니면 그러면 직장이 A 직장, B 직장, C 직장이 있고 그 다음에 보험 제공자가 가보험자, 나보험자, 다보험자 이렇게 있으면 만약 그런 시스템이라면 직장을 옮겨 다닐 때 보험을 또 옮겨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굉장히 경직성이 발생해요. 그리고 그 조건들이 상당히 다르고요.
그리고 한 직장이 또 보험을 여러 종류를 제공하고 그중에 선택권을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어떠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험자가 하나니까. 건강보험관리공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직장대로 옮겨 다녀도 한쪽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기는 거에 별로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그런 직장을 옮기는 거를 막는 효과가 있죠. 건강보험이 직장마다 다르다면. 그리고 이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 의료보험이 다른 데보다 훨씬 좋다고 자기가 생각한다면, 아니면 자기가 이미 익숙해져 있다면 옮기는 거를 꺼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직장 동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뭔가 락인 데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직장 동결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보험자가 하나니까. 보험자가 하나고 직장 옮겨 다녀도 어차피 계속 그 보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는 지역 가입자로 가더라도 동일 보험자가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식의 직장 동결 효과는 전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의 경우.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범위이지만 개개인이 건강보험, 의료보험을 선택하는 것보다 직장에 들어가면 강제로 가입되는 경우, 그렇죠? 훨씬 위험 공유의 범위가 확대되니까 훨씬 더 위험을 공유하고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역선택 여지가 감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개인이 만약에 건강보험을 자기가 선택을 따로 한다면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 당연히 가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보험자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 직장, 기업, 그 다음에 지역 이런 단계가 있고,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여러 군데 있고 여기 기업도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형태예요. 어떤 데는 두 개를 선택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개인 보험 가입자가 있는데 보험 가입자가 다 어떻게 하냐면 이 직장에 다니게 되면 요렇게 해서 요 줄기를 타고 그냥 가게 돼 있는 거죠. 개개인이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요렇게 형태가 돼 있는 형태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 강하게 요거가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요거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뭐 어느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어느 지역에 살든 뭐 서울에 무슨 뭐 송파구에 살든 뭐 어디에 살든 다 하나로 가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형태가 훨씬 더 강한 형태예요. 위험을 공유하고 분산하고 역선택을 막고 그리고 관리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관리 비용이 만약에 여기에 규모의 경제가 있다면 하나하나 하려고 그러면 개별 여기서도 무슨 건강보험 관리하는 뭐 계장이 있어야 되고 뭐 직원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전체를 다 통합을 해버리면 그러면 훨씬 덜 드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병원이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어떠냐면 여기가 이렇게 개별적의 보험사가 있고 보험사가 의사들을 이렇게 고용을 해요. 고용이 아니라 계약을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딱 계약을 해서 여기에 들어와야지만 이 사람이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내가 의사를 아무나 선택할 수 없어요. 미국에서 일을 하면 제가 미국에서 이제 메릴랜드 대학에 잠깐 있어서 2년 7개월 있었는데 그때 하면 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의료보험이 몇 개 선택권이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내가 볼 수 있는 의사는 그 기구의 HMO였어요. 제가 했었던 부분은 HMO에 거기에 가입돼 있는 의사만 볼 수 있어요. 아무 병원에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우리가 보통 그냥 미시 시간에 얘기했던 시장이 여러 개가 등장을 해요. 병원과 보험자 사이에도 여기에 시장이 하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죠? 뭐
어떤 의미에서 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직접 갈 수도 있다면 뭐 그것도 시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쪽의 시장은 또 자신의 직장을 선택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장들이 있는데, 보면 이 시장 구조에 따라서 누가 힘을 갖느냐는 우리 뭐 미시 시간에 배운 거 그냥 그대로 거의 정확해요. 뭐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보험자가 다수고 얘네들이 계약한 병원들만 보험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다면 누구 힘이 세질까요? 병원하고 보험자 사이에 누구 힘이 세질 거냐 하면 보험자가 자기네가 정하는 거니까 얘네가 훨씬 더 힘이 세져요. 힘이 세진다는 얘기는 무슨 이윤이 생긴다면 누구 이윤이 커질 것 같아요? 이쪽 이윤이 커져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실제로는 요 보험자들이 굉장히 돈이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GDP 대비해서 16%나 쓰고 있는데 사각지대도 많고 비용도 엄청 높고 불만도 많고 그런 제도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지금 이렇게 만든 시장 구조가 결국 보험자가 독점적인 권한을 크게 만들어서 독점적 이윤을 가져간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경우. 미국의 의사들도 별로 돈 못 벌어요. 그렇게 돼 있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게 하나예요. 건강보험 하나죠. 그리고 이거를 공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독점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독점 가진 거를 만약에 그냥 누구한테 권한 하나 주면 그게 굉장히 돈 많이 벌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독점 권한을 주고 그거를 그냥 공적 기구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어디에 시장에 둘까, 어디 공적인 거에 둘까, 정부에 둘까, 뭐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건강보험으로 하나로 하게 되면 얘가 힘이 무지 세죠. 더 센 거예요. 미국의 보험자 여러 개 있는 것보다 더 센 거예요. 그렇죠? 그래놓고 뭘 하냐 하면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가격도 통제하고 수량도 통제하고 그리고 뭐 하냐 하면 얘네들 일로 들어오게 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뭘 하냐 하면 안 들어오면 아예 그냥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강제로다가 모든 병원들이 지정되는 거예요. 병원 지정 안 되면 그냥 그 병원으로 운영조차를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없다면 건강보험을 우리 병원은 안 해 하고 나가버리는 애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수가가 너무 낮고 뭐 이러면. 근데 그거조차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보험에서 뭐 비용 맞춰가지고 그냥 아주 관리 잘하고 뭐 이러면 그러면 전체적인 의료 비용을 떨굴 수 있겠죠. 그리고 병원은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수가 낮추고 뭐 이렇게 좀 과잉 진료다 그러면 아예 보험료 주지도 않고 이쪽에 보험금 주지도 않고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간 그런 쪽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지역이든 뭐 하든 아무튼 일로 해가지고 바로 건강보험으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가격을 낮춰 놓으니까 보험 가입자들이 병원 가는 게 굉장히 부담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너무 많이 쓴다는 이야기도 좀 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병원을 좀 너무 많이 하고 뭐 그러니까 또 보험 안 되는 쪽으로 도망가려고 많이 하고 우리가 뒤에서 우리나라 제도 얘기 지금 현재 문제들 좀 이야기를 좀 할 텐데 보장성이 좀 낮은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비급여 형목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특진 그다음에 저 병원 중에도 6인 병실 아닌 걸로 자꾸 일부러 넣고 왜냐하면 그걸 해야 병원이 수익 그쪽에 급여 항목이 아니니까 좀 높게 받아서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장례식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 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구조들이 돼 있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용 통제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하고 있냐면 행위별 수가 제도예요. 행위별 수가 제도라는 게 뭐냐면 진료를 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어떻게 하냐면 각 병원들, 의사들한테, 병원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무슨 진료를 했으니까 그리고 올 때마다 이렇게 그 일정 비율을 이렇게 보험금으로 타가요. 그래서 이거를 행위별 수가 제도라고 불러요. 그 행위 하나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다른 제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만약에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병원 가면 어떻게 해요? 의사 선생님이 한 5분 봐요. 왜 이렇게 짧게 볼까요? 길게 봐봐야 한 번으로밖에 안 쳐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 수 있는 돈 뭐 1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어디가 아파요? 뭐 여기 탁 점검하고 뭐 이래봐야 받는 돈이나 5분 동안 빨리 착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받는 돈이나 똑같아요. 거의. 뭐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추측해. 그러니까 빨리 보고, 그리고 그 사람 약을 줄 때 어떻게 줘요? 혹시 병원 가면 3일치만 먼저 받아가세요. 뭐 일주일치 달라 그러면 싫어해요. 그리고 일단 낫는지 안 낫는지 한번 체크하러 뭐 일주일 있다 다시 오세요.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 다시 가면 보고서는 뭐 별거 없어요. 잠깐 또 보고 괜찮아졌네요. 뭐 이렇게 하고 보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하면 방문 횟수를 늘리고 실제로 방문해가지고 보는 시간을 줄이는 이유가 뭐냐면 행위별 수가 제도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그걸 볼 때마다 자기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학이 작동해요.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작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행위별 수가 제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의사들 입장에서는 자주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거를 쪼개기를 원해요. 어떤 치료가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거를 뭘로 지금 바꾸자는 이야기들을 꽤 오랫동안 얘기를 했냐 하면 포괄수가 제도라는 걸로 바꾸자고 이야기해요. 포괄수가 제도. 우리나라 설명할 때 뒤에서 조금 나오는데 아마 아마 나눠준 자료에는 아마 있는지 없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포괄수가 제도는 뭐냐 하면 어떤 병이 있으면 그 병을 진료해가지고 치료하는 거를 전체를 묶어서 그거에 대해서 보험금을 한 번에 탕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횟수를 쪼갤 필요는 전혀 없겠죠. 그러니까 뭐 분만에 대해서 한 번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감기 치료에 대해서 뭐 한 번만 딱 이렇게 주면 자주 볼 필요가 없어져요. 포괄수가 제도로 하면.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험자, 병원, 직장, 실제 개인 이런 여러 개의 다층 구조가 돼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 사이에 보험자, 병원, 보험자, 보험 가입자 사이에 뭐가 많이 존재하냐 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이게 실제로 필요한 진료인지 아닌지 뭐 그거에 대한 정보는 보험자보다 병원이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보험 가입자보다 병원의 의사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는 보험 가입자가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죠.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일단은 뭐 저 강제 가입, 뭐 역선택 없애려고 여러 가지 직장으로 묶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다 강제로 가든지 뭐 이런 식의 시스템을 하는 거고. 근데 어찌됐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게 진짜 필요한 치료인지 아닌지 뭐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떠냐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제를 안 하면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실제로 필요가 없는데도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뭔 일 때문에 병원을 가면 이거 무슨 입원을 하라고, 전에는 뭔데 입원을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전혀 입원할 사안이 아닌데, 그리고 뭐 이거를 치료를 해보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근데 제가 잘 모르니까 하라는 대로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는 그게 자기들의 수입과 뭐 이거와 연결이 된다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 통제를 할 필요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여기서 뭐 해요? 가격도 정하지만 뭐도 하냐 하면 실제로 이 치료가 필요한지 안 한지까지도 다 점검하고 모르죠. 텔레비 보면 무슨 캠페인 해가지고 무슨 방송 많이 나오죠. 뭐 건강관리공단에다가 뭐 신청하면 이 치료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뭐 점검해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캠페인도 하고, 실제로 뭐 하냐면 얘네들이 각 병원에서 치료한 거 자료를 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건 아니야 하고 돈 안 주고 그래요. 이건 아니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용 통제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비용 통제 시스템을 어떻게 디자인을 했던 거냐 하면 얘를 여러 개를 하면 얘네들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서 여기서 비용 통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얘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보험 가입자들은 잘 몰라요.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거를 중점적으로 처리해봤던 보험자들이 처리해가지고 필요 없는 거는 좀 자르고 이렇게 해서 비용 통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얘네들 사이의 경쟁이 그렇게 크지 못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일단 대단위로 묶이니까 얘네들 배만 불렸던 이러한 제도가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냥 아주 원론적으로 할 때 이게 여러 개면 경쟁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별로 미국에서는 경쟁적으로 시장이 안 돼 있어요. 얘네들 사이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비용을 뭐 하는데 환자 1인당 비용을 고정해서 해야 하는 거 무슨 헬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HMO라는 표현은 기억을 해요. 이게 헬스 메인터넌스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해서 이 중간에 보험자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얘네가 어떻게 하냐 하면 특정 의사 집단을 소속시켜 가지고 이 보험 플랜에 들어온 사람들만 그 병원 가서 볼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PPO도 그 HMO하고 비슷한 시스템이에요. 근데 다만 환자 진료를 좀 보장하는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특정 의사 집단에게 해서 진료비를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러니까 HMO랑 조금 비슷해요. 그리고 저도 정확하게 이거 두 개가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메릴랜드에 있을 때 HMO가 있고 PPO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보험료가 또 다르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의사들이 누구누구 뭐 어떤 사람들 있고 뭐 이런 거 이야기 돼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약간씩 미국 제도기 때문에 얘네들이 분리돼 있으니까 요 각각에 대해서 설명들이 좀 많은데 우리나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건강 보험 하나 달랑이거든요. 우리나라 보험자. 그래서 이런 식의 부분들이 있고 또 의료 급여 부분이 있는데 급여 부분은 우리나라 거 이야기만 합시다. 그 다음에 뭐 약품 처방전 뭐 이런 이야기 미국 것도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약분업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봤어요? 친구들은 좀 어렸을 때라 2000년에 굉장히 논쟁됐던 부분인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 뭐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런 구호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구분을 해놓고 뭘 하냐 하면 병원에서 약국을 직접 못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약국을 이렇게 실제로 약 받는 건 약국 가서 받게 해놨죠.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하고 뭐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분리한 이유가 약국들 사이에 어떤 경쟁들을 좀 가져오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병원 내에 그 약까지 완전히 주게 되면 지금도 리베이트가 엄청 심하다는 이야기 들었죠. 제약사들이 의사들한테 돈을 줘요. 그 이유가 뭔지 알죠. 왜냐하면 자기네 매출은 약을 얼마나 파냐인데 그 약을 얼마나 팔 수 있냐가 환자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의사들이 처방을 하기 때문에 의사를 구워 삶으면 자기네 매출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어디 무슨 학회도 자기네가 좀 후원도 하고 근데 뭐 학회 후원하는데 무슨 뭐 골프도 치게 해주고 뭐 이상한 뭐도 주고 뭐 돈도 막 이상하게 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가끔 가다가 그 큰 사고로 나오죠. 그래서 얼마를 받았다, 뭐 리베이트를 얼마 받았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끊으려고 일단은 약에 대해서 실제 판매하는 걸 약사로 넘긴 거죠. 근데 여전히 처방은 의사한테 있기 때문에 그 리베이트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근데 옛날보다는 조금 의사의 권한이 조금은 약해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납품까지 그쪽이 한다면 훨씬 더 강했었을 텐데. 근데 어찌됐든 뭐 그거에 대해서도 뭐 좀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완전히 그쪽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고 그리고 그게 의사하고 약사 사이에 그 이해 상충이 상당히 크다고 얘기 들어요. 그래서 의사들하고 약사들하고 별로 안 친하죠. 그래서 뭐 그렇게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포괄수가제라는 거가
질병군을 분류를 해가지고 각각의 군에 돼 있는 거를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고정된 진료비 하나만 지급하는 거를 포괄수가제라고 그러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몇 개 질병군에 대해서 시범 실시하고 있어요. 포괄수가제를. 지금은 그냥 행위별 수가제인데,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조금 넘어가 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행위별 수가제를 하니까 너무 이게 분산돼 있고 진료 시간이 너무 짧고 실제로 심층 있게 보지도 않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일부 질병군 중에 치료가 명확한 것들, 예를 들어서 분만 뭐 이런 것들은 뭐 이게 조금 명확해요. 그러니까 언제 정기 검사를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출산하고 뭐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포괄수가제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몇 가지 이렇게 그 의료제도를 한 거에 효과에 대해서 몇 가지 그 경제학자들이 논문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돈 투입해봐야 이렇게 큰 효과 없었던 것 같다라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 상당히 너무 많이 돈을 투입하는 부분들도 있고 사각지대들도 있고, 그래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도 정확한 어떤 증거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전반적으로 느끼기에 뭐 기대 수명이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개선됐어요. 유아 사망률도 굉장히 빠르게 개선됐고요. 그래서 아마 그 효과성 우리나라 거는 해보면 상당히 좋게 나올 거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좀 있었던 거 보면 메디케어 같은 거 5년 동안 병원 진료비는 늘어났는데 한 5분의 1 이상 늘어났는데 노인 사망률은 전혀 영향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효과들이 그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죠. 미국의 경우에 지금 일부러 제가 안 보고 있는데 그냥 용어 하나, 두 개만 좀 얘기를 해봅시다. 메디케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그 보통의 사람들의 의료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메디케이드라고 하는 거는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메디케어는 좀 노인층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이고요. 미국 제도.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메디케이드에 해당되는 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 형태예요. 의료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이건 쭉 넘어가고 우리나라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좀 자세히 얘기 좀 해봅시다. 공공의료보험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의료급여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료급여제도가 실제로 저소득층한테 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국민 전체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들어와 있고, 민간보험 자체는 의료보험에서 크게 우리나라에는 많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간보험들이 의료 관련해서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뭐냐 하면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추가적인 보험들 형태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건강보험을 이용을 하는데 그 중에 지금 그 보장률이 한 50% 좀 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평균적으로 보면 50% 정도는 자기 돈을 내는 구조예요. 그러면 그게 너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무슨 뭐 텔레비 광고 보면 뭐 하면 얼마 지급, 뭐 하면 얼마 지급, 뭐 이런 거 하죠. 그래서 무슨 뭐 치아에 대한 보험도 있고 무슨 뭐 이렇게 암에 걸렸을 때 그때 뭐 얼마를 주고 뭐 이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건강보험이 그거를 전체를 커버를 못 하니까
50%, 60%만 커버하니까 나머지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형태의 민간보험들은 있어요. 부가 형태의 민간보험들. 그래서 그렇지만 뭐 미국에 이렇게 HMO 그 형태의 그러한 보험들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저번 시간 끝자락에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법을 60년대 만들고 70년대부터 근로자 그러니까 직장 이런 쪽에 했었고 그 다음에 80년대 말에 지역으로 확대했고요. 그렇죠? 농촌 지역, 89년 전 도시 지역까지 포함. 그리고 2000년에 의료보험을 전체를 다 직장하고 그 지역들을 전부 다 통합을 해서 국민건강보험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보험 가입자 국민들이 있고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다음에 의료서비스 공급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특징은 단일보험자다. 보험자가 하나예요. 국민건강관리공단 하나만 있는 거고. 그리고 재원은 보험료를 우리가 내고요. 그래서 보험료 근로자 내고 고용주가 반씩 내요. 직장 다니면 절반이에요. 제가 보험료, 건강보험료 내는 거에 똑같이 매치해서 한양대학교에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중앙정부 재정에서 가끔 이게 적자가 크게 나오고 누적돼 있으면 그거를 중앙정부 재정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언제들 그러냐 하면 보험료는 안 올린 상태에서 뭐 보험 그 혜택을 늘리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4대 중증 국가보장 이렇게 하면 보험금 지급할 거는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렇죠?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그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면 그 부분이 늘어날. 그러면 그게 수지가 안 맞고 지출이 더 늘어나면 그때 그게 몇 년 지나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정부가 그냥 그거를 메워줘요. 우리 지하철 공사에서 적자 누적되면 메워주듯이 지금 그런 형태. 조금 이따 우리나라 이 건강보험 쪽의 수지들을 좀 보여줄 텐데 가끔 마이너스로 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 때냐 하면 보장성 강화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안 올리고 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에 민주당 공약에 보면 보험료도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새누리당 거에도 그렇고. 그래서 건강보험료도 올리고 뭐 이렇게 해서 재정은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는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어디서 주로 오냐 하면 담배에서 많이 와요. 담배에서 그래서 많이 공헌한 친구들이 몇 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이제 국민건강증진기금에 가가지고 그게 그 돈이 이렇게 해서 저 건강보험 쪽으로 가는 형태로 돼 있어요. 진료비를 지불하는 형태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혼자 있고 보험료는 보험료 받고 저 직장에서 반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돈들은 정부가 가끔은 떼어주기도 하고 담배에서 돈 걷어가지고 쓰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돼 있고요. 진료비를 지불하는 형태는 행위별 수가제도인데 포괄 그 수가제도 쪽을 실험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이거를 여기에는 제가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최근에는 시범 사업을 몇 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코인슈어런스 형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를 진료할 때마다 돈을 내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최소 부담금이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코인슈어런스는 그거에 약간 비율처럼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비율처럼 정해져 있고, 우리가 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뭐가 있냐 하면 본인 최대 부담금이 정해져 있죠.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소득 자기 계층에 따라서 연간 자기가 의료비에 쓰는 거에 상한을 200, 300, 400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나머지를 이렇게 돌려주는 형태로 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우리나라 그 소득세 낼 때 의료비는 공제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소득공제였다 이제 세액공제로 바뀌었지만 어찌됐든 뭐냐 하면 내가 세금 낼 때 의료비 지출이 굉장히 큰 경우에 그거에 15%를 비용공제를 받아요. 근데 그 의료비 중에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은 못하지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소득의 몇 프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의료비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해보면
저희 집 식구들 4명이면 그걸 합산을 하죠. 합산을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해봐야 안 넘어요. 제 소득이 얼마. 그러니까 뭔가 큰 수술을 하거나 뭐 이럴 경우에만 좀 넘어서 세제 혜택이 있고, 그전에는 보통 통상적인 경우는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지출액 요 뒤쪽에 제가 금액들을 좀 바꿔놨는데, 요 뒤에서 다시 한번 요 부분은 봐볼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보시면 대략 그 건강보험 지출이 2005년이 18조, GDP 2.3% 정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과 지출 봐봅시다. 그 건강보험제도 그 수익 구조를 보면 보험료 쪽이 제일 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80% 내외 정도로 해서 약간씩 줄었을 때가 있고 늘었을 때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가 건강보험료 부분이고요. 담배부담금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들도 한 3, 4%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꽤 큰 금액이에요. 그리고 중앙정부가 이제 적자 나서 메워주는 거.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결국 그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한 10% 좀 넘게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보험료 쪽을 늘리고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뭐냐면 보험료 올리면 또 굉장히 또 반발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고 좀 저쪽에서 좀 더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국가 재정 자체는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고 뭐 이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 수입하고 지출 사이에 요 부분을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그 수입이 좀 더 많았던 해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그 적립금 같은 것들이 뭐 마이너스로 간 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수지가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러면 결국 정부가 떼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뭐 이렇게 해서 정부가 좀 많이 메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정부가 줬던 돈들도 좀 늘었다 줄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돈들이 들어오면서 적립금 자체를 마이너스였던 거를 좀 해소도 해주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국고지원금 여기가 한 10% 정도 되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 보시면 크게는 4조까지도 갔었네요. 2010년 4조 정도 가까이 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보험료는 그 2005년 이때는 18조였지만 지금은 벌써 30조 가까이 돼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돼 있고 관리운영비는 전체의 1%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0.6%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단기 수지 요 부분들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이라는 큰 하나의 보험제도가 있고 그거 말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 의료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의료급여제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금급여, 현물급여 내에 교육, 의료, 주택 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자들에게 돼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당연히 제공하고요. 차상위 계층 중에서 만성,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들한테도 의료급여 형태를 추가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동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의료급여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의료급여가 커버하고 있는 정도가 전 국민의 한 3, 4% 정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요. 그래서 1종이 좀 더 강한 혜택을 주는 분들. 그래서 전 의료 서비스를 전액 무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2종은 소액의 본인 부담금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의료급여제도에서 최근에 가장 큰 변화, 내년부터 적용되는 변화가 전에 한번 설명했었지만 뭐냐 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현금급여하고 현물급여를 분리했어요. 전에는 무조건 몽퉁구이를 갔었는데, 그래서 뭐냐 하면 근로능력자들이 근로를 조금 시작하더라도 의료급여를 자르는 거, 그쪽에 혜택을 안 주는 거를 좀 소득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의료 그 급여 부분은 조금 더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꿔놓은 형태. 맞춤형 급여라고 정부 문건에는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바꿔놔 있고요. 서비스 자체는 국민건강 그 보험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실제로 전에는 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오면 병원들한테 정부가 주는 수가가 낮게 돼 있었어요. 그럼 병원들이 어떨까요? 잘 안 받으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은 그 금액도 동일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은 가서 차별 안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스티그마 안 나오게 일부러 동일하게 전부 다 해놨고요. 그리고 재원 부담은 정부, 지방정부, 일반재정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금액이 4조 6천억, GDP의 한 0.4% 정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료 급여 제도들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의료 제도를 개혁하는 것들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우리나라의 경우 조금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요 슬라이드는 제가 새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는 없을 텐데 한 두 가지 정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그래서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저번 시간에 본 것처럼 이 의료비가 증가하는 중요한 원인이 고령화예요. 오래 살면서 그 병원에 신세를 지는 그러한 비용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고령화 수준하고 의료비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물론 지금 현재까지 2010년 정도까지 어떠냐 하면 그 고령화 수준 자체는 지금 미국이나 OECD 평균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비해서 낮아요. 여전히 우리가 노인 인구 비중이 조금은 낮은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출산과 오래 사는 고령화라는 그 두 개가 동시에 벌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그래가지고 노인 인구 수는 줄고 살기는 엄청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노인의 그러니까 노인의 정의 자체에 대한 거는 늘고, 그러니까 전체 인구는 그렇게 빠르게 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쯤에 아마 총 인구가 감소하는 걸로 나올 텐데, 근데 최근에 좀 출산율이 2010년대에 올라와서 조금 나아져서 그게 좀 뒤로 연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고령화의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못 봤던 기울기가 나와요. 고령화의 속도가. 기울기가 아무튼 간에 가장 아주. 그래서 가파르게 이제 2020년대 30년대 지나가면서 미국 지나가고 OECD 평균 지나가고 그다음에 일본을 금방 따라잡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많이 돼 있는 국가예요. 그리고 일본의 무슨 정책들 설명할 때 왜 일본이 저렇게 했을까 설명할 수 있는 결과는 뭐냐 하면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설명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일본의 경우에. 일본의 경우에. 그래서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 부분을 금방 따라잡는 형태로 가 있어서,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향후 10년, 20년 동안에 고령화가 아주 급격히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의료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요 수준에서 지금 16%를 제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GDP 대비 한 6%쯤 쓰고 있는데 아마 한 10% 이상 쓰게 되는 건 거의 필수적일 거예요. 아무리 우리 시스템을 잘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수지 자체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슨 보장성을 높이면 바로바로 마이너스로 바로바로 가요. 우리나라의 경우 굉장히 탄력적이어서. 그래서 이런 어떤 근본적으로 고령화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뭔가 제도를 바꾸게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뒤에 요 표로다 먼저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장성이라는 그 기준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의료비 지출을 크게 나누면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비와 관련된 거. 그래서 보험에서 받는 보험금으로 탄 거, 그 다음에 뭐 질병관리 예방 등 공공보건 지출, 요거는 뭐 상당히 작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우리가 전에 얘기할 때 외부성과 관련된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역선택 없애느냐고 이렇게 한 부분. 요게 공공재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재원으로 본인 부담금이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가 이제 코인슈런스 형태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거 말고 비급여들이 있어요. 비급여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의료긴 의료인데 안 해주는 거. 그걸 비급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 특진 받는 거. 의사를 일반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의사 선생님 중에 뭐 이거를 잘하는 분한테 내가 꼭 봐야 돼. 그러면 거기 비용은 자기한테 이렇게 부담시키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뭐 특진이 아니야 뭐 이런 주장들도 꽤 많이 해요. 우리나라 지금 병원 운영되는 거 시스템 자체가 특진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뭐 내가 선택한 거가 아닌데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병실을 그거를 뭐 6인실이 아니라 이제 병원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2인실도 있고 1인실도 있고 6인실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저 건강보험에서 돈을 받으려면 6인실로 가야 되는데 그쪽에 차 있고 이쪽에 2인실, 1인실은 없어서 그냥 강제로 이쪽에 가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죠. 그러면 그쪽에 돈을 많이 내야 돼. 그래서 뭐 4대 비급여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꽤 논란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쪽에 리포트 쓸 친구들은 뭐 그런 걸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최근에 의료보험 그 개정하는 데 있어서도 꽤 논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4대 비급여 부분들이 보장성이 그쪽에는 안 커졌어요. 그리고 딴 쪽에만 좀 커졌어서 그래서 뭐 암 치료하고 뭐 이런 쪽만 커지고 이쪽은 못 건드려서 이쪽 건드리면 상당히 보험금이 많이 커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거 말고 비급여 항목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비보험이 있어요. 아예 보험이 안 되는 거. 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보약 먹는 거, 성형수술하는 거, 건강식품 이거는 보험에 아예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비급여가 있고 비보험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면 뭐 OECD 이렇게 공공의료 비중 이렇게 얘기하면 요 A, B를 이쪽에 전체에 대비해서 나눈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OECD 평균이 한 70몇 %쯤 나오고요. 우리나라가 이게 50%대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 늘리자라는 이야기들을 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보장성 높이자는 것들이 꽤 중요한 이슈고 그리고 그거에서 보장성을 일반적으로 높이기 어려우니까 뭐부터 먼저 가자고 일단은 정책이 나온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4대 중증부터 먼저 가자. 그러니까 뭐 암, 심혈계 뭐 이런 쪽에 먼저 가자 이렇게 정책을 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보장성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비용 통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행위별 수가제도인데 이걸 포괄 수가제로 얼마나 갈 건가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제도가 뭐가 있냐면 총액계약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캐나다, 뭐 영국, 뭐 이런 쪽에서 좀 유사한 형태로 그 되고 있는데 뭘 하는 거냐 하면 여기 보험자가 병원한테 뭐라고 그러냐 하면 올해 쓸 수 있는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이 이만큼이야. 그러면 이만큼 내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게 총액 계약제 형태예요. 그래서 보험자 측과 병원 측이 진료비 총액에 대해서 합의하고 지불하는 형태로 가면 그러면 비용을 통제하면서 동시에 뭔가 이렇게 개별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돈을 줘서 왜곡이 생기는 부분들을 좀 없앨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료 쪽은 제가 전공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논쟁하고 뭐 회의하는 것들만 좀 들어봐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보통 의료 쪽 할 때 윤희숙 박사님 모셔다가 이렇게 특강을 한 번씩 했는데 지금 이렇게 OCW 하고 나니까 특강을 모시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제가 일단은 했는데 아마 좀 완전 전문가가 아닌 티가 많이 나죠.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논쟁을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총액계약제는 너무
큰 얘기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걸 얼마로 정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커서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거는 행위별 수가제를 하는데 약간 일부 질병군 중에 치료가 굉장히 명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정도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어찌됐든 과잉 진료하는 거를 좀 줄이려고 하는 비용 통제를 하려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과잉 진료 줄이고 그 다음에 저 비용 통제하고 뭐 그 다음에 보장성 높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그 의료와 관련해서 핵심 이슈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접근할 건가에 대해서 꽤 논쟁을 하고 4대 중증부터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 여기 있는 부분들은 미국의 의료제도 개혁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가입을 강제로 하자, 미국에. 우리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바마 케어가 결국 그쪽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가입 안 하면 벌금 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가입하나 벌금 내나 그러면 그냥 가입하지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형태고 우리는 그냥 정말로 강제 가입으로 돼 있는 형태고 그리고 뭐 저축 계정, 건강저축 계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자는 이야기들도 좀 있는데 그거 우리나라도 요거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국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입 강제하고 있고요. 단일보험자로 가자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근데 우리는 이미 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상당히 뭐 다르고 이미 우리가 가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쭉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합시다.